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5월 8일자 벌써 5월 두 번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8일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버이날입니다. 직접 찾아뵙든 아니면 직접 찾아뵙지 못했더라도 예쁜 카네이션 선물해 드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가 아니고요. 오늘은 6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노동 소식인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법원에서 지난 4일날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되어서 감옥에 있었을 때 민주노총을 이끌었던 이 수석 부위원장에 대해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됐을 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양경수 위원장도 지금 불구속 상태로 석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민주노총이 지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집회에서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런 사실은 없었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구속됐던 양경수 위원장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 것을 보면 이번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무리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검찰은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해당 집회 주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민주노총의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이나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집회를 한 게 맞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도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는 점에 보면 예를 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노총은 성명을 냈는데요. 민주노총 이 수석 부위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3표, 주식회사 3표에 현장 책임자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주지가 확실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집된 증거가 충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사실 석방을 했거든요.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저버린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아울러서 이것은 윤석열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법원의 우경화의 결과로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우려가 사실은 다들 공감할 만한 우려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오늘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이 5월 8일은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 아직 열리기 전입니다만은 이미 벌써부터 곳곳에서 이 윤석열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번에 민주노총의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은 상징적인 어떤 신호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치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교수가 냈던 칼럼인데요. 정동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계속 내고 있는데 제목이 문재인의 길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고 촛불혁명 이후에 들어섰던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간의 평가에 대해서 여전히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이 칼럼을 가지고 나왔던 건 사실은 이 분분한 평가들 속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최초로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경향신문이라고 하면 조중동과는 또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랄한 이런 평가를 공식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받은 통합과 희망을 5년이 지난 지금 분열과 절망으로 되돌려 주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과거지향적인 목표에 사로잡혀서 부동산 문제나 남북 문제, 검찰 개혁에 집착을 했는데 단기간의 성과에 매달리면서 논란과 분열만 부추긴 셈이 되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실패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잘못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렸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전가했던 것이겠죠. 게다가 일관성 없는 잣대로 자신과 측근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위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맹목적 지지를 얻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 오면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당과 함께 싸워왔다는 이런 어떤 연대의식, 이 동지의식이 없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민주당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보정당에서도 누구보다 갖고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민주당의 특히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면 최근에 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인천 계양 출마 같은 이런 건들도 놓고 보면 사실 이 맹목적 지지, 맹목적 충성, 여기에 민주노총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문재인의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불통, 오기, 내로남불, 단기적 성과주의, 그리고 기득권 프렌들리였다. 마지막도 중요하죠. 민주당은 그래도 다르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민주당도 철저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역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이 민주당 안에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벌써 아직 오늘 방송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취임식을 거치지도 않은 윤석열 새 정부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걸 보면 오히려 더욱 이 문재인이 걸었던 길보다 더 극심한 길을 걷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선거 시간에는 국민 갈라치기 선거를 했었고요. 뭐 지난 취임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 총리라든지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거부, 그리고 총리와 관련해서도 뭐 한덕수가 안 되면 나 그냥 가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박상인 교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윤석열의 길은 다혈질 문재인의 길로만 보인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다혈질 문재인의 길이라는 거죠.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재산도 문재인 정부처럼 야당복이 될 것 같다. 야당복.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재인 정부도 자신의 모든 실패나 책임을 야당 때문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이 못해서 국민의힘이 촛불혁명으로 거꾸러지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던 거잖아요. 윤석열도 이 신임 정부도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는 틈으로 사실은 또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당에는 야당복이, 그리고 야당에는 여당복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절망만이 남는다 라고 이 박상인 교수는 얘기했지만, 이 남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또 피워내는 것 또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뭐 취임식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5년 이 세월과 관련해서 심기일전, 마음의 결심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마음의 결심이나 준비는 잘 버티자 이런 게 아니겠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아닐까 싶고요. 그 결심의 첫 번째 계기는, 전장은, 기회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많은 진보정당의 후보들을 당선시켜내는 것, 이것이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창 윤석열의 새 정부에서 이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그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려하고 있죠. 지난 5일날 먼저 1차 인선을 했습니다. 와, 근데 대단하네요. 그 주요 비서관들,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 총무비서관, 심지어는 이 총무비서관에까지 윤석열 스스로 검사로 일했을 때 손발을 맞추었던 검찰 출신의 참모들을 다 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인 6일날, 5월 6일날 20명급의 비서관급을 인선하는 대통령실 2차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인사기획관실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그리고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배치하는 등 검사들이, 검찰 출신들이 거의 뭐 이 청와대의 요직을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최측근들이죠. 대통령실 인사를 그래서 한마디로 총평을 하면 검찰 출신 친윤석열 인사들의 요직 장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신임 대통령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정기관을 장악했던 잔재를 청산하겠다 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민정수석실이라는 이 기구 자체를 형식적으로 폐지를 한 것일 뿐 청와대 전체가 거대한 민정수석실처럼 검찰 출신으로 똘똘 들어차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왜 문제냐면요.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고 농민들이 있고 장애인을 비롯해서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장관들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이 신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제청을 요구했던 장관들도 보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의 50대, 윤석열 스스로도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들을 여럿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서울대 50대 남성을 대표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청와대 인선도 어떻겠어요? 대부분 다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뭐 검수완박이니 뭐니 그래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사회 곳곳의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와대는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여성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많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여기에서 국회에서 여성들에게 안전한 이런 사회를 위한 법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건 거의 뭐 고목에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행위랑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청와대 전체를 검찰 출신으로 꽉꽉 들어채운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 2부장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 출신인데 이 사람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죠? 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문서가 이것도 이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위조가 돼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담당 검사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처벌을 해야 된다, 고소고발 이런 것까지 있었지만 결국 국정원에 속았다라고 이 검사들이 국정원에서 증거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검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국정원에 속았다라고 하면서 정직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던 이 검사거든요. 이 증거 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가 이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이 최고 비서관 자리에 있다. 이게 좀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이시원 검사와 관련해서는 뭐 속속 다른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죠. 이시원 검사가 검사 시절에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요. 대법원에서 이 이시원 검사 때문에 검찰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서 판례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검사들이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 한복판에 이시원 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확립하려고 하는 공직기강은 무엇이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요, 손을 대는 주요 사건마다 위법 논란을 불렀던 이 이시원 내정자를 두고서 마이너스의 손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검사로 있을 때도 기본을 안 지킨 위법 수사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장본인인데, 그리고 몇 년 뒤에는 형량이 간첩죄와 같을 정도로 중죄에 속하는 간첩 조작 사건을 방조했던 장본인인데, 이런 사람이 위법 수사를 쉽게 생각하고 위법이 반복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을 감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히 정말
뭐 이건 걱정을 넘어서 사실은 분노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에 들이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목소리들을 또 윤석열 당선자가 철저하게 또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의 이상 반응,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 당국에서는 원인 아니다, 백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적인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기사인데요. 일단 뭐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인천에서 고3 학생의 백신 부작용으로 널리 알려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요, 고3이던 지난해 7월 달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맞고 12일 후에 학원에 다녀온 길에 버스에서 실신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었는데 당시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고3이니까 또 많이 지쳤으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등등 해가지고 당사자나 어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방역당국의 권고대로 3주인 8월 달에 화이자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차 접종을 맞고 2주 후에 학교에서 또 정신을 잃었어요. 이때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7일 날 학교에서 세 번째 실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다가요, 사흘째부터는 혼자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도록 증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이 원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말씀드렸던 피해 사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제 주변에서도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좀 이 신체적 변화, 몸의 변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보다 좀 이 몸이 가라앉는다든지 머리가 좀 무겁다든지 두통이 계속해서 생긴다든지 피로가 쉽게 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뭐 진정이 됐다, 넘어갔다, 백신이 나왔다, 이 문제를 넘어서 이 백신 후유증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심히 봐야 될 문제, 정부 당국에서도 방역 당국에서도 온 힘을 쏟아서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백신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은 여전히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이전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뭐 독감 백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축적되어 온 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부작용, 이전 백신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해명이 된 것들이 좀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요, 이전 백신과 비교해서 당연히 굉장히 백신의 역사가 짧은 거죠. 그래봤자 1년, 2년, 3년, 2년, 3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이나 수십 년 동안의 이 접종 경험이나 자료가 축적되어 온 다른 백신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의사 출신 변호사인 그 박호균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 백신이 어떤 이상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신만이 아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온 사회가 좀 그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들고요. 사실은 그러기 전에도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법안도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인데 백신 때문에 내가 이런 후유증이 왔다, 이걸 나한테 입증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 입증의 책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거꾸로 백신 때문이 아니다 라는 입증을 방역당국과 국가가 못한다면 1차적으로 백신 때문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부터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방역당국은 백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개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정치면으로 할까 사회면으로 할까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일단 경향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뭐 다들 또 이것도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죠.
짤짤이 논란. 아니 느닷없이 웬 짤짤이? 최강욱 그 의원이 국회의원이 결국은 사과를 했다. 사과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사실 이걸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지난달 4월이죠. 4월 28일 날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당 내에 보좌진들도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 국회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끈 거예요. 요즘에 줌회의 많이 하시잖아요. 카메라를 끌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최강욱 의원이 성적인 행위를 연상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비판대에 올랐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최강욱 의원의 해명이 첫 번째 해명이죠. 사과도 아닌 이 해명이 또 가관이었죠. 짤짤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는 말을 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이 성명을 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짤짤이를 가지고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했겠어요? 게다가 회의에 참여했던 남성 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갑자기 껐다고 해서 야 너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다르게 들었다는 거죠. 예,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러니 사실은 성희롱성 발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의 성명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며칠 전에 저질렀던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서 말장난으로 응대하면서 제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에서도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다음에서야 최강욱 의원이 그나마 반성문이라고 내놓았던 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들께 사과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으로 가지고 온 거는 저는 좀 이런 걸 읽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또 나오네요.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전에 사실은 뭐 이런저런 사안과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했던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던 사람이고 열린민주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이 열린민주당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최강욱 의원의 경력을 보면 화려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권 분야에 있어서도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맡았다는 거예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하기도 했고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함께 회의하는 이 인터넷 화상회의, 이른바 줌회의 이 석상에서 말도 안 되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죠. 제가 사회면으로 가져온 이유는 의도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만 있는 곳, 남성들 사이 내지는 주변에 여성들이 있더라도 이런 성희롱성 발언들이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도 얼마나 수시로 늘 자연스럽게 이런 발언들이 튀어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겠어요.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짤짤이라고 한 건데 참 기가 막힌 해명이 또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들이 좀 많이 있죠. 얼마 전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과 관련된 소식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경향신문 기사를 좀 많이 갖고 나왔네요. 잼민이 같은 비하 발언하지 말아주세요. 일상 언어 속에 만연한 어린이 차별이라는 건데요. 저도 사실은 보면서 많이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함께 저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앞으로는 조심하는 걸 넘어서 써서는 안 되겠죠.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인 이희진 씨가 지난 5월 2일 날 올해 어린이날이 100주년이었잖아요.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진행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했던 얘기가 바로 언어차별이었대요. 어리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에게 반말과 체벌을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차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손수 배지에 썼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인권운동 연대 지음이라는 곳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또 대한민국이 수직적인 어떤 위계질서가 굉장히 여전히 강하잖아요. 근데 위계질서 속에서 차별이 또 형성이 된다는 거죠.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일상에서 쓰이는 몇몇 언어 표현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향한 차별적 시선이 깔려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즈음에서 조사에서 발표했던 차별적 언어 중에서 대표적인 10가지를 소식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 꼽혔던 게 잼민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잼민이는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제공하는 음성 지원 서비스의 어린 남자아이, 예를 들면 어린 남자아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재민이라는, 우리 주변에서도 좀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이 재민이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잼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단체는 이 잼민이는 초딩, 급식 같은 과거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멸칭을 멸시하는 칭호죠. 이 멸칭을 이어받아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건 차별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사춘기, 중2병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저희 이제 같이 그 일하고 있는 그 형님에게 요즘에 좀 뭐라 그럴까, 잘 삐치시는 것 같아서 아니 형 사춘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청소년들을, 이 사춘기는 사실은 사춘기, 중2병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이 성장 과정이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을 이상하고 병적인 존재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또 등골 브레이커, 이거는 청소년들이 사치를 부리고 유행에 민감해서 불합리한 소비를 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고요. 급식, 급식충 이런 얘기에는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고, 뭐 모모양, 모모군이라고 부르는, 양과 군으로 나눠서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요, 우리가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별이나 나이 이 두 가지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데 모모양, 모모군 그러면 당연히 여성, 남성 가르고 나보다 어린, 아랫사람 이런 어떤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성별이나 나이에 두 가지 정보가 포함된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도록 계속 사실은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말도 좀 몰랐는데 대견하다, 기특하다, 특히 이제 그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뭔가 그 어린이답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답지 않은 이 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어린이답다는 건 뭘까? 뭔가 좀 모자라다는 건가? 부족하다는 건가? 또 이런 말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견하다, 기특하다, 우리가 수시로 쓰는 이런 말 속에도요, 이 당연히 대상이 뭐 내 친구한테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대견하다, 기특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린이나 청소년 일반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초딩 있죠. 저도 사실은 이 초딩이라는 말도 많이 썼었거든요.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등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 표현으로 쓰이면서 초등학생을 멸시하는 호칭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 아니 그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사실 이게 이런 호칭이나 용어의 문제들은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암탉이 울면 어쩌고 저쩌고, 뭐 여자 셋이 뭐 모이면 어쩌고 저쩌고 막 접시가 깨지고, 이런 그 속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 쓰지 말자는 겁니다. 사회가 바뀌면 문화나 인식도 바뀌잖아요. 예로부터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닌 거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저에게는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전에 제가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당하기 전에 마지막 대변인이었잖아요. 대변인은 이제 매일매일 그 논평이나 그 성명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대변인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외눈박이 정책이라든지 절름발이, 뭐 레임덕, 이런 게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특히 당시에도 진보정당에서는 이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높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다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을 처음에 지우려면 이 표현이 또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정부의 정책이 외눈박이 정책이다, 한쪽만 보고 있다, 뭐 절름발이 뭐 등등. 근데 이게 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멸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쓸 때마다 이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고민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바로 막장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 막장 정치, 이거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막장이 뭔지 아시죠? 막장은요, 우리 탄광 노동자들이 일하는 이 광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정말 이 힘든 이 탄광갱도, 여기를 막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막장 드라마, 막장 인생, 이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막장이라는 용어도 탄광 노동자들의 노동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당에서 막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쓰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와,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기가 참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회는 조금씩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식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겠어요? 차별이 점차 없어지고 해소되고 엷어지고 모두가 좀 더 평등해지는 민주적인 사회를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겠어. 그러면 사실은 나는 차별을 옹호할 거야, 나는 민주주의가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취임식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벌써 20일이 훌쩍 넘었어요. 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지지, 응원, 지원하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 또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이번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는 어린이들을 멸시하거나 비하하는 이런 용어들을 한번 걷어내보는 것으로 한번 이번 어린이날을 기념해보는 건,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5월 8일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오늘 6가지 소식으로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